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일요일날 미장원에 들렸다가 참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네. 제가 미장원 갔을 때 마침 TV에서 최순실 박근혜 사태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바로 전날, 그러니까 주말이죠.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20만, 전국 30만 명의 집회가 열렸었잖아. 네. 그 내용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미용실 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어제 저기 참가하셨어요? 나는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 미용실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미용실 한 건 아닌데, 이런 개그까지 하시더라고. 이러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용실 여사장님 모습을 보면서 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온 국민을 패러디 작가로 만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아유, 그렇죠. 지금 각종 개그 프로를 보면요, 최순실 따라하는 개그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원래 업이 그런 거고, 네. 일반인들까지, 어제 제가 만났던 미용실 여사장님까지 이걸 개그 소재로 삼으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제 페이스북 지인이 만든 패러디는 너무나 기발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행사 때마다 단골로 출연하는 한 할머니 계시죠. 그렇죠. 그 할머니가 박 대통령이랑 악수하는 사진에 말풍선을 붙여놓으셨어요. 말풍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러려고 5만 원 받은 건 아닌데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일당이 5만 원밖에 안 됐군요. 그러니까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탄 뒤에 국제대회 성적이 확 떨어졌다는 명마. 이 명마 사진에는 뭐라고 말풍선이 달려있냐면,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러려고 정유라 태워줬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예. 또 우리의 조상님 단군 초상화를 배경으로요, 내가 이러려고 고조선을 세웠나, 이런 패러디도 있다고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까지 괴로워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요, 주말 30만이 모인 집회에서 여학생이 든 이 피켓글도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랩을 또 해야 되겠네. 구조를 하라니까 구경을 하고, 보도를 하라니까 오보를 하고, 조사를 하라니까 조작을 하고, 조문을 하라니까 연기를 하고, 사과를 하라니까 대본을 읽고, 책임을 지라니까 남 탓을 하니, 하지를 않으려면 하야를 해라. 우와! 이게 여학생이 썼다는 얘기인 거죠? 라임이 어쩜 이렇게 딱딱 맞나요? 그렇군요. 또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또 손피켓을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I 순실 you.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밑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순실, 그리고 가로치고 동사래요. 뜻은 뭐냐? 조정하다, 돈을 빼앗다, 잡아내리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I 순실유는 나는 너를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아무튼 진짜 이런 패러디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어찌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 순실유만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곳이 생길 것 같아. 숭실대학. 숭실이랑 순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영어로 쓰면은 숭실 유니버시티잖아. 그렇게 되니까 숭실대에서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도 여기 패러디에 조금 더 말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팟캐스트 만든 것도 경제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러려고 경제 팟캐스트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최고의 도구일까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이후 실제 구현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나요?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쓰레기통에 직행했을 겁니다. 단 5일 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신 솔루션 스프린트.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검증된 스프린트의 효과. 지금 서점에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난방열사로 유명한 배우 김부선 씨 기억나시죠? 오, 요즘 패러디 광고에도 또 등장하셔가지고 화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번 열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김부선 씨가 난방비리 의혹을 터뜨린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난방비가 빵원인 곳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아직도 빵원이라고요? 안 써서 빵원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썼는데도 빵원이 나오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와. 게다가 올해 난방비가 또 인상이 되죠? 오늘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요, 한국 지역 난방공사로부터 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대구의 서구 중리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2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400여 가구가요 난방을 했음에도 올해까지 15달 동안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냈대. 아니, 거의 20%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와.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것까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다른 입주민들이 4천만에서 5천만 원가량의 난방비를 떠안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빵원이 나올 수 있느냐 봤더니 열량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열량계. 어허. 이 현행 열량계는요, 전기요금 계량기와 달리 배터리를 넣는 디지털 방식이래요. 근데 계량기는 이게 기계식이거든요. 근데 열량계는 디지털 방식인 곳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고의적으로 빼거나 고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계량기가 돌아가지가 않겠군요. 그렇죠. 멈춘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돈을 받는 곳이 어디야? 지역난방공사잖아. 그렇죠. 얘들이 이거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지금 빵원이 나오는 곳을 보면요,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형식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김부선 씨네 아파트도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난방공사라든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 여기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들 입장에서는 받을 건 어차피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괜히 관리 감독하면 귀찮아지잖아. 일만 늘어나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이라서 그런지 이 국가의 비리를 보면서 개인들도 이러한 비리를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DBR에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철학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이런 비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우, 또 아파트 얘기네요. 뭔 얘기냐면 한강이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대요. 아, 한강 이남이면 기존에는 우리가 강남만 인식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강남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니까요, 강남 11개구 10월 평균 아파트 가격은요 7억 851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월인 9월보다 1166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 11개구면 기존 강남 3구 말고 뭐 양천, 영등포, 동작,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뭐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들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을 넘은 것은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래요. 자료를 보니까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요, 지난 2011년 6월 6억 5,472만 원을 찍은 후 하락세를 타다가 2013년 9월엔 5억 6천여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부터 갑자기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LTV, DTI를 완화했잖아. 네. 정부가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 1년 만에 6억 원, 다시 또 1년여 만에 7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7억이면은 보통 중산층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죠. 아니, 그러면 가장 많은 오른 구가 어디냐? 역시 강남구라고 해요. 강남구는요 10월 기준으로요 1평방미터당 1276만 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비해 무려 122만 원이나 뛰었대요. 네. 따라서 85제곱미터 기준으로요 연초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가까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허허. 또 서초구도 95만 원, 송파구도 62만 원, 이렇게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역시나 이거의 댓글도 기승전 최순실 박근혜인 것 같아. 이런 집값 급등도 비선 실세가 관여한 것은 아니겠죠? 이런 댓글이 달려있네요. 예. 아마 전혀 관여를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드미러 우리 자동차에 다 달려있잖아. 그렇죠. 조만간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이드미러 없으면 옆에서 다가오는 차는 어디로 봐요? 차 안에 있는 카메라로 보라는 거죠. 우와,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국토부가 오늘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요거를 CMS라고 한대요. 이 CMS를 설치를 하면 사이드 미러를 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호.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을 해서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우리가 보통 후진을 할 때는 모니터로 대부분 확인을 하잖아요. 아니 저는 아직 그게 안 달려 있어서. 아직도 이게 안 달려 있군요. 그렇죠. 예. 옛날 차라. 근데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에는 대부분 이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앞면, 옆면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요. 성능이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 밖에 있으면은 차가 몇 미터 뒤에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오호. 그리고 요 금 안쪽에 있는 색깔이 다른 또 금이 있거든요. 요쪽은 여기는 우리 차 근처에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 되게 편리하겠는데요? 예. 그리고 성능이 더 좋은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요 근처에 있어 이럴 경우에는 빨간색 불도 켜집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존의 사이드미러는. 그러니까 사각지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이런 거 생기면 사이드미러를 보지 못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진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지겠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리고요. 또 이게 쏠쏠한 게 바로 연비라는 겁니다. 이게 연비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래도 사이드미러가 양쪽에 있다 보면은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 공기 저항이 좀 있지 않겠어요? 아하. 근데 얘가 아예 없으니까 연비가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고장이 나면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치. 고장 나면 대책이 없겠네. 예. 고장만 안 나면은 참 좋긴 한데 특히 주차할 때 안 접어도 되고 고장 나면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해야 되는 거죠. 부산까지. 근데 이거를 왜 국토부가 오늘 법을 만들어 놨을까?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승전 최순실은 아니고 자동차와 관련된 건 늘 기승전 정몽구지. 아하. 현대차가 조만간 이거를 이제 양산화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의심이 가겠군요. 이 기술이 다수의 지금 수입차에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박 PD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야구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안 쓸 것 같습니다. 야구 볼 때만 쓰시죠 주로? 네. 저는 주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꽤 쓰거든요. 그래서 월 사용량을 보니까 2기가에서 한 3기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덜 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요 5.2기가래요. 이렇게 많이 쓰나요? 이 정도 쓰려면은 599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내용은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는데요. 9월 현재 4세대 데이터 트래픽이요. 무려 22만 3천 테라바이트. 와, 엄청나죠? 이걸 1인당으로 나누니까 아까 얘기대로 5.2기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는 지난해 9월에 비해서 무려 34%나 증가한 거래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현재 같은 속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연내 1인당 월 데이터 사용량이 6기가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내 6기가고 내년 여름쯤 되면은 10기가 가까이 가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와, 현재 10기가짜리를 쓰려면요 거의 1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아무튼 왜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뭐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겠죠. 9월 기준으로 전체 트래픽의 55.4%,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동영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웹포탈 사용은 약 17%, SNS는 16%, 뭐 이런 순이래요. 따라서 이 통사들도요, 동영상 서비스를 확대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대요.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미디어는요, 데이터 사용량 확보뿐만 아니라 VOD라고 하죠. 다시 보기들을 통해 자체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통사의 효자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VOD 말씀하셨는데 드라마나 예능을 주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뉴스 VOD가 인기잖아. 그러니까 실은 제가 자주 보는 페이스북에서도요, 페이스북을 다 보기가 힘들어요. 워낙 최순실 박근혜 사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제가 아침에 출근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반 사이에 그 전날 올라왔던 페이스북을 다 볼 수가 없어. 예. 이것도 기승전 박근혜 최순실이네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고장이 잦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2조 2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7월 30일 개통 이후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야. 얼마나 일어났는데요? 단전, 출력 장애, 신호 이상, 이런 문제가요, 개통 첫날에만 6건이 일어났는데, 이 첫날에만? 예, 10분 이상 지연 운행된 사례만 첫 달에 11건. 이야, 이건 너무 심한데요? 개통 96일째인 이달 2일에도요, 선로 전환기 고장으로 운행이 20분이나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101일째인 7일, 오늘이죠? 선로에서 작업하던 이 작업 차량이 고장이 나면서 새벽 첫 차부터 2시간가량이나 멈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분들 오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 2호선의 종합 시험 운행 기간이 67일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요, 김해 경전철은 135일, 대구 지하철 3호선은 80일, 용인 경전철은 90일. 다른 경전철과 비교를 하면 매우 짧죠. 오, 그러네요. 예. 그리고요, 8월 7일에 탈선 사고가 났는데 이때 인천교통공사 간부들이 미리 계획한 훈련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를 한 거야. 이야, 이건 징계를 내려야 되겠네요. 네. 인천교통공사 노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가 개통일자를 먼저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버스 노선 개편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이것도 박근혜 최순실이 빨리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런 얘기 하겠네요. 이러려고 빨리 개통한 건 아닐 텐데. 자괴감이 드네.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신에서 최근에 관심 많은 게 미국 대선이잖아요. 벌써 내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잠시 얘기 드렸을 때만 해도 거의 클린턴의 승리가 확정적이었잖아. 그쵸. 근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이 확 바뀌었어. 공화당에서도 이번에는 포기했다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상 최대의 초접촉
역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측 불허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 캠프가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판 총력전에 뛰어든 가운데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여전히 유동적인 지역이요. 12개나 된대요. 그래서 이 12개 경합주의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만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와 히스패닉 둘 다 이제 클린턴 쪽에 표를 던지겠죠.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클린턴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분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고 합니다. 또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려가지고 선거 개입 논란을 초래했던 FBI 있죠. FBI도 오늘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것도 클린턴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 있죠? 이 브렉시트 투표처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대요. 일단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클린턴이 1에서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외에서 불안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6일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는 각 기간마다 여론조사의 추이를 계속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니까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이요. 48%, 43%,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전날보다 격차가 1%포인트가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를 소폭 웃도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특히 클린턴은요. 후보 자질 가운데 성격, 대통령의 자격, 도덕성 등에서는 트럼프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직 신뢰 항목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에 뒤진 걸로 나왔대요. 아무래도 최근 이메일 스캔들 영향이 큰 듯해요. 또 다른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 사상 초유의 접전입니다. 플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요. 45대 42, 겨우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지난 1일에서 3일 맥클레치와 마리스트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요. 클린턴은 44%, 트럼프는 43%.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니까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너무 초박빙인데? 그렇죠. 또 경제 전문 매체인 IBD와 여론조사 기관인 TIPP가 추정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요. 5일 기준으로요. 클린턴의 지지율은 44.2%, 트럼프는 43.7%. 격차가 겨우 0.5%포인트밖에 안 돼. 예. 아니 우리를 가리켜서 뭐 냄비 근성이다 막 그러잖아. 끓었다 식었다 너무 빨리 변한다고. 근데 미국 애들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발표를 하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6일 기준으로요. 클린턴의 당선 확률은 84%래요. 이거는 상당히 높잖아요. 트럼프는 16%니까 5배 이상 높긴 한데 이 수치가요. 지난달 25일에는 93%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주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가 줄어든 거야. 네. 또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예측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타난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은요. 65.2%, 트럼프는 34.7%. 이 예측 조사에서도요. 클린턴의 당선 확률은요. 지난 3차 토론 이후 84.6%까지 치솟았었는데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미국은 지지율에 앞서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지면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확보에서 지면 지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한데 AP통신은 6일 클린턴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 숫자가요. 274명, 트럼프는 190명 이렇게 밝혔어요. 클린턴은 예상 선거인단 수가 직전 조사에서 278명이었거든요. 이때에 비해선 4명이 빠졌죠. 하지만 여전히 매직 넘버가 270명이거든요. 매직 넘버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 빠지는 수치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MBC 방송에서는요.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80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 방송은요. 트럼프가 러스트벨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를 뜻하죠. 여기서 트럼프가 선전하게 되면요. 트럼프가 확보하는 선거인단 숫자가 최대 279석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전한다는 얘기야. 트럼프도 매직 넘버를 차지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다만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조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5에서 40%에 육박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클린턴에게는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합니다. 왜냐, 경합주 가운데 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7개 주에서요 민주당의 조기 투표율이 상당히 앞섰대요. 공화당 유권자의 조기 투표율이 앞선 지역은요 조지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3개 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만 보면 클린턴에게 유리한 흐름이라고 해요. 또 경합주에서 히스패닉은 주로 트럼프보다는 클린턴에게 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이 높다고 현지 언론이 분석하고 있대요. 하지만 단 하루 사이에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란 점이에요. 아니, 클린턴이 되면 민주주의가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잖아요. 인종차별의 역사를 치유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번 대선은 부패, 정치 폭력, 선거 조작, 심지어 성추문까지 점철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대선 불복 이야기까지 공견하게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문제를 집중 보도를 했어요. 지난 5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민주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가치가 희생당하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어서 이번 대선으로 인해 미국 정치 사회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대외적 국가 이미지가 이미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대한민국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아마 댓글이 많이 달렸을 것 같아.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낫네. 아무튼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아까도 잠시 설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성폭행 의혹, 또 인종차별, 선거 불복 시사 뭐 이런 발언 때문이죠. 그런데 클린턴도 예외는 아니죠. 이메일 스캔들과 대선 TV 토론 질문지 사전 유출에 따른 언론 조작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메일 스캔들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순실 박근혜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로 충격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메일 스캔들이 클린턴의 수양딸로 불렸던 후바 에버딘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유출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이 개인 이메일 계정에 국가 기밀까지 담긴 공무가 전달됐는데 클린턴은 해명을 이렇게 했죠. 단순히 이건 실수였다. 애매모호한 사과를 한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에버딘이 공적 지위가 있었던 만큼 최순실처럼 숨겨진 비서는 아니었지만 이 역시 비밀 조직이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야. 공식 비서잖아. 그렇죠. 근데도 이 정도면은 미국 국민들이 만약에 한국 국민이었으면 진짜 뒤집어졌겠다? 그렇겠죠.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대요. 일부 언론들은요.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 힐러리를 만나려면 에버니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만큼 막강했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클린턴이 폐쇄적이다.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불거지고 있다는 거야. 빌 클린턴이 이러는 건 이해가 돼요. 되게 밉상이잖아. 힐러리한테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또 있습니다. 클린턴의 측근 일부가요. 클린턴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받아왔다는 게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의혹이긴 하지만 이게 드러나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거 뭐야?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뭐 FBI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제임스 코비 FBI 국장은요.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린턴 후보가 클린턴 재단 기부자에게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어. 그러니 미국 국민들은 위키리스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FBI 국장이라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하고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참 재밌네요. 할리우드 영화를 봐도 FBI 국장이 꼭 끝에 가면은 최종 범죄의 수기인 경우가 많아. 그래요? 응. 진짜 이 코비 국장도 그런가요? 아무튼 클린턴의 호감도가요. 이 때문에 44.1%밖에 안 되는데 비호감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더 높아. 53.4%래요.
그러니까 호감도 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3%포인트. 물론 트럼프는 더 나쁜 상태죠. 호감도가 38%밖에 안 되고 비호감도에 비해 무려 21%포인트나 낮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 대통령한테 접목을 하면은 마이너스 95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지 언론에서 역대 최악 수준의 비호감 후보들이 경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저희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차피 차악을 택하는 거다. 근데 차악도 차악 나름이지. 이게 양쪽 다 어느 쪽이 덜 나쁜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진짜 진흙탕 싸움이네요. 이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번 대선으로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했던 건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으로 미국의 전 세계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여전히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은 이미 세게 나왔잖아. 그렇죠. 필리핀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장 여기에 크게 반발하는 게 아랍권,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성추문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렇죠. 또 이메일 스캔들 이것도 중동 사태 때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이 다 누설돼 버렸거든. 네.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이건 말도 안 돼. 회의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올해 대선으로 미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입은 타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계량하기 힘들지만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그 피해를 분석하고 대응을 세우기 위해 분주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미국 아이폰도 잘못하면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입는 피해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까지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심층 취재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미국 대선 때문에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망한 미국인들의 이주를 권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대. 이주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미국 공영방송인 NPR이 보도한 내용인데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미국인 이민 유치 캠페인을 열심히 벌이고 있대요. 실제로요. 캐나다 북부에 작은 섬이 하나 있대요. 케이프 브렌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미국인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래요. 올 초에 벌써 웹사이트도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이기면 케이프 브렌턴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낙태가 가능하고 무슬림도 자유롭게 할부할 수 있다. 섬의 유일한 장벽은 집 지붕을 받치는 벽돌뿐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여성들 비하하고 무슬림 공격하는 이거를 빗대서 만든 홍보 문구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이주를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개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개그가 아니에요. 이게 사이트가 있고 실제로 이주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허, 이건 조롱하는 것 같은데. 조롱은 여기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작은 섬이 있는데요. 이 섬 이름은 이니시터크거든요. 여기도 미국인 이주 희망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근데 이 섬에 주민이 겨우 58명밖에 안 돼. 이 섬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이주 오는 아이들은 교사와 1대1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 낙도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건 거의 미국을 조롱하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렇게 웃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인 이주 유치에 나선 국가도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요. 최근에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웹사이트의 제목이 미국으로부터의 이주.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대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점을 공유한다. 이런 점이 당신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설명도 있대요.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뉴질랜드 정부가 채용 정보와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법을 이메일로 알려준다. 미국인들이 진짜 이거 이메일 받기 위해서 많이 접속할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로 진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지금도 좀 헷갈려요.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반반 아니겠어요? 반반 치킨처럼? 아무튼 진짜 미국이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죠. 예.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저희 생각처럼 너무 불쌍해 보였을까? 최근 캐나다 토론토의 컨설팅 업체가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재미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캠페인 제목이 뭔지 알아요? 미국에 대단하다고 말해줍시다. 이렇게 돼 있대요. Let's tell America it's great.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great가 트럼프의 구호잖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걸 약간 비꼰 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비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웃이자 친구로서 미국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만요, 캐나다인들이 상당히 많은 응원 문구를 올려놨어요. 무슨 문구가 있나 봤더니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이잖아. 너희가 만든 아이폰은 정말 최고야. 미국 독립선언문은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돼 있어. 달에 가장 처음 간 것도 미국인이잖아. 캐나다인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응원 문구를 남겨놨어요. 이에 미국인들도 땡큐 캐나다 뭐 이런 댓글로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이폰을 만든 곳은 중국 아니에요? 아이 뭐 조립은 중국에서 하지만 아무튼 미국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것은 진짜 미국 스스로 위대하다기보다는 이런 훌륭한 이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흙탕 싸움처럼 전개되고 있는 미국 대선전도 이런 이웃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빠르게 치유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기에 빠졌을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이 미국인들에게는 우군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우리나라가 자꾸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잖아. 그렇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 진짜 힘든 걸로 치면 미국인보다 우리가 더 힘들겠죠. 네.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조금 더 가면은 필리핀이나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서 우리 이주를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역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죠. 이번 사태가 너무나 재밌다. 아시거리처럼 여기고 있어요. 뭐 이들 나라 종합지 일면에 박근혜가 맨날 나온다면서. 그러니까요. 특히 환구시보라고 있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신문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광해 내부자들 그리고 드라마 미래가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2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 등을 예측한 적이 있다. 또 영화 변호인 터널 등도 한국 정치인의 본질을 잘 반영한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뭐 분석을 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더 심해. 일본의 일반 종합지나 이런 신문에서도 매일같이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엔 성인 잡지 시장이 엄청 크잖아. 네. 플레이보이나 이런 성인 잡지까지 이번 사태를 아주 흥미롭게 전하고 있대. 이야. 플레이보이에 등장할 정도면 뭐. 그러니까 거기에 최순실 박근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네. 제가 차마 입으로 못 전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은 이번 사태를 흥미 소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저래서 안 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우리는 캐나다 같은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에 대해 기댈 게 없잖아요. 이 치솟는 분노와 부끄러움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나 모인 집회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누리꾼이 이런 짓거리를 했대요. 5일 촛불 집회 이후 광화문 광장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들통이 나버렸어. 이 문제의 사진이 광화문이 아니에요. 영국 맨체스터 거리를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누리꾼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 시장이 이 사실을 알았나 봐요. 예.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저와 국민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허위 조작까지 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음해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와 닮은 꼴입니다.
이러면서 광화문은 어제 시민이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문제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아마 지금 가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 계좌 추적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돈을 싸줬는지. 이러려고 5만 원 받은 거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게다가 외신들도 이 대목을 되게 주목하고 있대요. 미국 CNN 방송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요. 박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도 박근혜 정권을 뒤덮은 직권남용 스캔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다음에 뭔 내용을 전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 등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평화로운 시위에 나와 촛불과 손 피켓을 들었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시위가 아주 평화롭고 쓰레기도 없이 전개됐다. 이 사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20만, 30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렇게 깨끗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CNN도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또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20만, 30만이 모이니까 촛불이 부족했었대요. 그쵸. 그래서 촛불을 구하지 못했을 때 쓰는 스마트폰 촛불 앱이 등장을 했대요.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같이 간 사람과 헤어질 수가 있잖아. 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 도중에 친구와 헤어졌을 때 서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내 친구 찾기 앱도 자칫하다가 이게 보수 측에서 쳐놓은 덫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률과 상식을 담은 집회 시위 제대로 앱 이런 것들 공유하는 네티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12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로 예정된 민중 총궐기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네티즌도 많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는 이웃에 기댈 게 아니라 역시 스스로를 믿는 게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20만, 30만이나 모였는데 불상사는 거의 없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진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죠. 왕이나 기득권층이 나라를 버린 적은 있어도 국민들이 나라를 버린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잖아.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왜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 이병들이 보여준 빛나는 활약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말 촛불 시위 때 청와대가 아무 탈이 없었잖아. 선조가 도망갔을 때는 경복궁이 홀라당 탔거든요. 그랬었죠. 불 안 났죠, 청와대. 그랬죠. 또 우리 가까운 시기에도 있었잖아. IMF 때도 당시 정권과 재벌들이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살려놨잖아. 이 사실이 전 세계가 놀랐었잖아요. 네. 이거 뭐 왕과 대통령의 먹고 튀기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역대급이 이승만이라고 봐요. 이승만은 도망가면서 한강다리도 부셔버렸잖아. 그렇죠. 서울은 반드시 사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요. 지금 벌써 대전까지 내려가 있어 놓고.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참 대단한 국민을 만나서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아도 진솔한 이웃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놓잖아요. 네. 그런데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유행어처럼 미국 대선 이야기에서 기승전 박근혜로 다시 돌아와 버리긴 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민주주의 위기에서 스스로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봅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4.19 혁명, 60 운동 이런 거 다 우리 민초들이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마 요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도 역사 교과서에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거예요. 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박 PD가 전해주실 소식인데 이 와중에 레이저를 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아유, 그렇습니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지난 6일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오면은 포토라인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진을 바바바바박 찍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가족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레이저를 쐈다는 거지. 맞고 죽었어요?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근데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이 하니까 이제 막 말문이 터질 거 아닙니까? 여러 기자들이 질문 세도가 이어지니까 이 아저씨가 자,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하.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아주 그 조선일보인가요? 특종을 하나 했어. 우병우가 팔짱을 낀 채 웃으면서 조사를 받는 거야. 그렇죠. 옆에 있는 검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조사하고 있었다면서. 참 대단해요, 위세가.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데 하물며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들어갔다가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 대통령도 여기 들어가서 험한 꼴을 당했는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팔짱 끼고 웃고 있어.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우 전 수석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저희는 이제 경제방송이니까 기업 쪽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K스포츠 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삥 뜯었잖아. 그렇죠. 근데 최순실이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직전에 이 돈을 반납을 했단 말이지. 이 과정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 할 거라는 정황을 미리 알고 반납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 최순실이 알았을까? 혼자?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대기업 돈에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게 그보다 이틀 전이죠. 4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두 번째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도 아주 참 씁쓸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박 대통령이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아쉬웠나 봐. 질문도 안 받고 이래서 미안했나 보지? 그래서 연단에 내려가서 기자들이 쭉 앉아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기자잔들이 그 앞줄에 있는 기자들한테 딱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몇몇 기자들은 악수를 뭐 청하고 인사를 막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열불이 나더라고. 네. 근데 이 양반들이 청와대 기자단이란 말이에요. 기자단. 그러니까 기자단이란 얘기는 그거죠. 청와대면 청와대, 삼성그룹이면 삼성그룹. 말 그대로 기자들이 각 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일종의 동아리처럼 모여서 취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사전에 기자단과 조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자단에도 뭐 대표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질문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디? 그러면 이 기자단의 대표도 그게 편하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국민들의 입을 자처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날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SBS였나? 거기에서는 이런 해설을 하더라고요. 청와대 기자단은 대통령이 외국 나갔었을 때 여러 번 같이 다녀와서 그런 인연으로 친근감을 표현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맺어진 사사로운 인연은 사사로운 데에서 가서 풀어야지. 대국민 담화 이거는 사사로운 장소가 아니잖아. 그렇죠. 거기서는 각 언론사의 대표로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사사롭게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나요? 질문을 해야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 안 해서 고마워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점심 뭐 먹으러 갈래? 이거 물어본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다시 이틀 뒤인 6일 우전 수석의 레이저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왜? 아니 이틀 전에 박 대통령한테는 질문을 안 하던 기레기들이 나한텐 질문을 하네? 씨 열받네? 그래서 레이저를 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마디로 우병우는 박근혜보다 지가 높은 줄 아나 보죠? 아마 우병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민정수석한 거 아닌데 자괴감이 드네. 글쎄요. 그 양반은 그러려고 민정수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진짜 그러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